영숙은 며느리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자기 주장이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남편을 끌어올려야 해. 그건 영숙이 평생 믿어온 진리였다. 그래서 그녀는 한 여자를 떠올렸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똑똑했고 말도 잘했고 무엇보다 자신과 잘 맞았다. 그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수지는 요즘 남편 준호가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여 있었고 샤워할 때도 욕실 안으로 가져갔다. 회사 일 많아? 응. 대답은 짧아졌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란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 시간 되니? 영숙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다. 준호도 같이 와. 이상했다. 평소엔 며느리보단 아들만 불렀다. 그날 저녁 식탁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처음 보지?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오래전부터 아는 아이야. 지연이라고 해. 지연은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수지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사 내내 지연은 준호의 말에만 반응했다. 아, 그 프로젝트 아직도 해요? 예전에 준호 씨가 그거 잘했잖아요. 수지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다. 영숙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역시 말이 잘 통하네. 그 말은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그분 어머니 지인이야?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냥 아는 사람. 왜 그렇게 불편해 보여? 내가 예민한 거야. 그 말로 대화는 끝났다. 하지만 수지는 느꼈다. 이미 무언가가 자신을 제외하고 진행 중이라는 걸. 며칠 뒤 준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지연 오늘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수진의 손이 굳었다. 이 여자 왜 당신한테 메시지 보내? 준호는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괜히 오해 만들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수지는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지연 씨랑 준호가 너무 가까워 보여서요. 영숙은 웃었다. 그 애는 원래 싹싹해. 그리고 덧붙였다. 수진아, 결혼했다고 모든 걸 소유할 수는 없어.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한 조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또 늦었다. 새벽 2시,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났다. 수지는 물었다. 지연 씨 만났어? 준호는 부정하지 않았다. 잠깐. 그 짧은 인정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다음 날, 수지는 우연히 영숙의 통화를 들었다. 그래, 준호가 내 얘기 좋게 하더라. 잠시 침묵. 그래도 조심해. 아직 며느리니까. 며느리. 영숙의 입에서 그 단어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존재를 뜻했다. 수지는 확신이 필요했다. 며칠 뒤 지연의 SNS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와인잔 2개. 그리고 사진 구석에 찍힌 남자의 손. 준호의 시계였다.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수진이 사준 시계. 심장이 식었다. 수지는 지연을 찾아갔다. 카페 한쪽에서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예상했어요. 당신 알고 시작했죠?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준호 씨는 더 잘 어울리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고.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 말 어머님이 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은 처음부터 수진을 탐탁지 않아 했다. 넌 너무 조용해. 준호는 더 큰 사람 돼야 해. 지연은 야망이 있었고 말이 통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랐다. 영숙은 생각했다. 잘못된 결혼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녀는 몰랐다. 사람의 인생을 교정할 수는 없다는 걸. 엄마가 소개해준 자리였어. 준호는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그냥 밥 몇 번 먹은 거야. 그 다음은? 준호는 침묵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무심해서 바람나?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결국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수진, 지연, 영숙. 이상한 장면이었다. 영숙은 당당했다. 지연이는 나쁜 애 아니야. 수진은 웃었다. 그럼 전요? 넌 우리 집과 안 맞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다. 영숙의 진짜 속내는 단순했다. 수진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독립적이었고 아들만 바라보지 않았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가 불편했다. 지연은 달랐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진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차량 위치 기록, 호텔 주차장, 날짜는 자신의 생일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 하지만 수진의 눈은 이미 식어 있었다. 영숙은 말했다. 결혼은 노력으로 유지하는 거야. 수진은 물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붙여요?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들이 행복해야지. 저는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답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외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했다. 남편은 배신했고 시어머니는 설계했고 불륜 상대는 알고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수진은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수진은 사진과 기록을 내밀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시어머니 개입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흥미롭네요. 소송 이야기가 퍼지자 지연은 불안해졌다. 어머님,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겁먹지 마.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으로 흔들렸다. 수지는 가족 단톡방에 한 문장을 남겼다.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짧았지만 전쟁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불륜 상대가 시어머니 속이었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해졌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법정은 차갑고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제3자 개입을 주장합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고의 불륜 상대는 피고의 모친이 직접 소개한 인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영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 영숙이 지연에게 보낸 문자. 준호는 내가 더 어울린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정리해 볼게. 수지는 우리 집과 안 맞아.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다. 모친의 개입이 명백해 보입니다. 영숙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다. 재판이 끝난 뒤 지연은 영숙을 찾아왔다. 어머님, 이건 너무 큰일 아니에요? 영숙은 단호했다. 지금 물러서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리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책임이 되었다. 준호의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다. 장모님이 불륜 설계했다며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거래처와의 사적인 만남 기록도 함께 문제되었다. 상사는 불렀다. 사생활이라 해도 이미지 문제야. 준호는 점점 고립됐다. 준호는 마지막 카드로 양육권을 주장했다. 아이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수지는 차분했다. 그럼 아이 생일날 어디 있었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그는 지연과 호텔에 있었다. 판사는 메모했다. 아이의 안정성이
핵심이었다. 아동 상담 보고서가 제출됐다.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낮고 어머니와의 애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조모 시어머니의 개입을 인지하고 있음.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이도 알고 있었다. 지연은 더 버티지 못했다. 저 사실은 그녀는 재판에서 증언을 신청했다. 처음부터 어머님이 두 사람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영숙은 그녀를 노려봤다. 배신이네. 지연은 울먹였다. 저도 이용당했어요. 재판이 끝난 날 준호는 수진을 붙잡았다.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었잖아. 수진은 담담했다. 아니, 여기까지 와야 끝나는 거야. 난 그냥 엄마 말 믿었어. 그 말은 어른의 책임이 아니었다. 핑계였다. 영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연은 돌아섰고 아들은 무너졌고 며느리는 싸우고 있다. 나는 아들을 위한 거였어. 하지만 처음으로 그 확신이 흔들렸다. 아들의 인생을 자신이 대신 설계하려 했던 건 아닐까? 모든 증거는 제출됐다. 문자, 사진, 호텔 기록, 상담 보고서, 지연의 증언. 이제 남은 건 판사의 판단뿐이었다.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가 지켜.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 싸움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켜야 할 사람.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준호는 원고 수진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잠시 웅성거림이 흘렀다. 또한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한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믿고 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다. 피고 지연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며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지연은 손을 떨었다.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지막 문장. 피고 영숙은 적극적 개입 정황이 인정되며 도의적 책임이 크다. 직접적 배상 명령은 없었지만 그 한 문장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법정 밖 복도. 준호가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번 돈이야. 수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이야. 그 말 한마디에 준호는 말을 잃었다. 아파트는 수진 명의로 이전되었다. 아이들의 양육권도 수진에게 돌아갔다. 준호에게 남은 것은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과 이미 금이 간 평판뿐이었다.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다. 임원 승진 예정자 준호 불륜 및 위자료 판결 확정. 사진과 판결문 일부가 함께 게시되었다. 회의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변명했다. 개인사입니다. 임원은 개인사가 곧 회사의 얼굴입니다. 그날 그는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15년 커리어도 함께 내려앉았다. 동네 마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영숙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집 며느리 불쌍하지. 시어머니가 소개했다며? 영숙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수진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다. 문이 열렸다. 영숙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짧은 말.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사과는 저보다 아이들한테 하세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지연은 SNS에 글을 올렸다. 모든 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냉혹했다. 판결문 다 떴는데 무슨 오해? 남의 가정 깨놓고? 광고 계약은 모두 끊겼다.
협찬도 사라졌다. 지연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너무 빠르게 꺼져버렸다. 1년 후, 수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이혼 위자료 중 일부를 투자했다. 처음엔 하루 주문 3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상품 포장, 낮에는 아이들 등하교. 2년 뒤, 매출은 월 3천만 원을 넘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바닥을 찍으면요. 올라갈 일만 남아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준호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결국 메시지 한 통만 남겼다. 아빠가 미안하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존심이 아니라 가정을 지켰어야 했다는 것을. 영숙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성공한 여성 CEO로 수진이 출연했다. 환하게 웃는 얼굴. 영숙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저 아이를 몰랐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은 점점 밝아졌다. 큰아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이 더 좋아. 수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단단함이 되었다. 봄. 벚꽃이 흩날리는 날. 수지는 아이들과 공원을 걸었다. 전화가 울렸다. 투자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세울 수도 있다.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는 이제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밝아진다. 법정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판결문은 차갑게 낭독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문장 속에서 새 삶을 얻었고 누군가는 그 문장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 준호의 통장과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되었다. 차명 계좌, 은닉 자산, 영숙 명의로 돌려놓은 투자금까지. 결과는 예상보다 컸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비율 7030. 수지는 처음으로 숫자가 자신을 지켜주는 걸 느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준호의 회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기업 이미지 훼손, 도덕성 문제. 며칠 뒤 그는 인사팀 호출을 받았다. 권고 사직, 20년 커리어가 한 장의 문서로 정리됐다. 준호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켜야 할 건 직함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영숙은 처음엔 부정했다. 나는 몰랐다. 오해야. 하지만 통화 녹취와 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자 변명은 힘을 잃었다. 며칠 뒤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그러나 그 사과는 늦었다.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시간을 요구했다. 지연은 끝까지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은 사랑을 보호하지 않았다. 위자료 배상 판결. 그리고 그녀의 회사 역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내 윤리 규정 위반. 그녀는 스스로 퇴사했다. 이별 통보는 준호에게서 먼저 왔다.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비어있는 집에서 혼자 울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현실 앞에서 너무 약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제 행복해졌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은 판결문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스스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둔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은
도망치지 않을 때 사라진다는 걸 배웠다. 몇 달 뒤 수진의 브랜드는 입소문을 탔다. 정직한 사람의 제품.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알았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견딘 사람.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다. 초라해진 모습으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수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분노도 눈물도 이제는 없었다. 우린 끝났어.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그저 사실이었다. 준호는 그제야 완전히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영숙은 동네 모임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오래 앉아 사진을 바라봤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 그날의 웃음은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아들을 망쳤구나. 그러나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 10. 마지막 장면. 봄. 수지는 새 사무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전화가 울렸다. 대표님 계약 확정됐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래는 언제든 새로 쓸 수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 수진이었다.